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양육가설 세 번째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가설이 사실 다른 책에 비해서 굉장히 주장하는 내용은 좀 더 파격적이고 새롭지만 어, 그 다루고 있는 좀 맹점이나 아니면은 논점들 그리고 근거나 사례들이 다른 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어, 그래서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전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고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8장 아이들 무리에서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전에도 이제 책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쭉 봤는데 언급했던 내용이 결국에 이제 다시 반복되고 다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할 거는 어, 이제 아이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는 집에서만 이렇게 집에서의 양육 방식으로만 결정되진 않는다. 집 밖에서의 그 환경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가 굳이 100%로 아이들을 사회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역할은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애착의 이런 사랑을 얼마나 받았을수록 이런 애착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 그게 성인이 돼서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론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엄마의 사랑을 덜 받았든 많이 받았든 엄마와 연관된 상황에서만 그런 애착 이론이 맞아떨어지고 엄마와 관련되지 않는 아예 외부 환경에 놓여지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애착 이론이 맞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애착 이론에 따라서 애착 형태를 최대한 좋게 형성시켜줘야 한다. 이런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엄마와의 애착보다 훨씬 또래와의 애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 엄마와의 애착 그리고 뭐 집안에서의 사회화라 했을 때 아기들을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어른들의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책이라도 굉장히 쉬운 내용들 그리고 놀이라도 엄청나게 간단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들 뭐 아이들의 이런 뇌의 발달을 키워준다는 그런 놀이기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게 과연 영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같이 놀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줘야 된다 해서 아이 전용 놀이기구를 사야 하고 이런 놀이들도 해야 하고 저런 놀이들도 해야 하고 이런 게 필수적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게 과연 이제 영향을 끼친가 하면은 이 책에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제품들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같이 뭔가 어떻게 놀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떤 게 효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놀이 기구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타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모방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의 성격이나 아이들의 이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면 오히려 어, 부모 모방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적으로 부모를 모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집단의 동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말이에요. 부모가 집단에서 떨어진 것 같을 때, 집단과 닮지 않았을 때, 그것은 모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말에
논점은 뭐냐면 어, 부모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래 집단이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이 모방하는 선호 모델은 또래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화는 이런 집단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아주 단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우리가 우정과 집단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집단은 그 집단에 소속감을 느껴야 하고 뭔가 사회화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우정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와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그냥 우정일 뿐이고 집단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한다 입니다. 음, 그리고 작가가 이제 젠더에 관한 내용도 언급을 하는데, 이 젠더의 차이도 사실 우리가 흔히 유전적인 거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젠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젠더는 또래 아이들과의 이런 또래 학습, 문화적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음, 이제 놀이 이렇게 같은 집단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냐, 또래 집단과 같이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또래 집단에서는 지위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래 내에서 뭔가 자기가 맡는 역할이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집단에 소속되면은 좋은 점이,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우정에서 그쳤다면은, 그 집단에서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기가 무언가 특별한 역할을 맡아야 하고, 그런 게 어, 그런 게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래 집단을 여러 개 이제 만들고 아니면 오랫동안 만들면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런 지위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는 경험을 해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성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왜 좋냐면, 자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봐야 어떤 게 자기한테 더 잘 맞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 그래서 도시화는 이런 게 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좀 하나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해. 그래서 이 집단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같은 놀이 집단에서는 서로 이제 비슷해지는 성향이 강해. 굉장히 문화적인 학습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엄청 단기간에도 이런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행동 특성이나 그런 거를 쉽게 모방을 하고 쉽게 이렇게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음,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그냥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집단에서 소속되어 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보고 이런 게 익숙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집단을 가든지, 우리가 회사든 취미 생활이든 어떠한 집단에 속해 들어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결국에 사회성이고, 이제 11장에는 학교와 아이들이라고 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작가는 집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뤘는데, 그 집단을 부모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 정도,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 근데 우리가 교사는 반을 담임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이제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어, 또래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서로 분열하고 집단들이 서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렇게 집단이 유동적으로 섞이고 많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 어, 이렇게 교사로서의 입장에서는 집단이 서로 분열되는 걸 막고 일단 모든 같은 반이어도 집단이 하나로 뭉치게끔 뭐 어떻게 뭉치냐? 서로의 그 차이점을 좀 더 부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통점을 좀 더 부각하려고 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교사의 역할이. 12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 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만약에 또래 집단에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또래 집단에만 이렇게 문화적인 성질을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집단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상태에 유지하게 되잖아. 근데 이는 또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른들과에도 영향을 받고 근데 그게 강하지만 않을 뿐. 근데 예를 들어서 또래 집단에서 어떤 한 아이가 외부에서 좋은 문화를 하나 가져왔어. 그러면은 그 또래 집단에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거를 다시 향유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집단이 발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뤄. 이렇게 부모의 행동에 의미가 없고 자녀 뭔가 부모의 좋은 부모는 아이를 최대한 사회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알려주고 이런 부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옳지가 않다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게 의미 없다면은 정말 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14장부터는 우리가 옳은 부모로서 13장부터는 옳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언급을 해. 음, 음, 나도 이제 부모와 내가 부모가 되는 상상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어, 조금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런 게 너무 좀 갈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자식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한다든지 당연히 자랑하겠지만 그런 걸로 서열화를 하고 뭔가 서로 비교하는 것 그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것은 부모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치 친구처럼 아니면 동반자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 하는 만큼 서로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서로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것 같아.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지. 근데 물론 이런 책을 읽기 전에도 그렇지만 그런 게 과연 맞는가? 오히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지울 순 없지. 그래서 13장부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게 진짜 부모로서 옳은 일인가,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